제1장 도입 후 한국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2026년 봄입니다. 도쿄 한복판, 일본 방위성 청사 깊숙한 회의실에서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과소평가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이 발언은 원래 극비 내부 브리핑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외부에 공개될 리 없는 방위성 고위 간부들만 모인 패스적인 회의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한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2026년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변했기에 일본 방위성의 고위 간부가 저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배경 조용히 이빨을 갈던 나라.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 중국의 거센 경제 압박, 그리고 일본과의 역사와 영토 갈등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2022년 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발표하며 사실상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우던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까지 갖추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국들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무시할 나라는 없다.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저출생 문제, 정치적 혼란만 부각되었고 일본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은 내부 문제로 바빠서 방위력 강화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이면에서 한국은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치밀하게 말입니다. 세상이 한국의 약점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간, 한국의 연구소와 방산 기업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3장 전개의 세상이 몰랐던 한국의 조용한 도약. 2024년 하반기 국제방산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산 무기 계약이 줄줄이 터진 겁니다.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공2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한국은 어느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수출 실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면서 동시에 자국 방위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수익이 고스란히 차세대 무기 개발에 재투자되고 있었거든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시점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고 독자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의 성능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출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가 다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 무서운 선순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이 움직임을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의견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은 가성비 덕분이지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은 아니다. KF-21은 아직 4.5세대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2025년 가을에 깨닫게 됩니다. 제4장 전개 2025년 가을 판도를 바꾼 3가지 사건. 2025년 9월 한국 국방부는 3가지 발표를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흔든 발표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의 군사용 독립운용 개시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한국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잠수함 발 사탄 도미사일, 이른바 SLBM의 시점 배치 완료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2021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지만 2025년 가을에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 모두에 SLBM이 장착되어 시점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발표였죠. 세계에서 SLBM을 자체 개발해 시점 배치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당당히 합류한 겁니다. 세 번째 발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 HGV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자유자재로 기동할 수 있어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 3가지 발표가 나온 직후 일본 방위성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분석 보고서가, 모든 낙관적 전망이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오장 위기와 갈등 흔들리는 일본 그리고 내부의 균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경파는 한국의 군비 확장에 맞서 우리도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실파는 지금 한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라며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그 재원 마련부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경기 침체, 급격한 고령화, 천문학적 국가부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방위 산업은 오랜 기간 내수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방산 수출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다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일본의 한방위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벌면서 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일본 방위성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말 한국과 호주, 캐나다, 폴란드가 방산기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서방 세계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밀 동맹에만 의존하며 안주해 있던 사이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착착 구축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육장 반전과 클라이맥스 그 간부의 충격적인 고백. 2026년 3월 일본 방위성에서 극비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군사력 재평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한반도 군사 정보를 분석해온 고위 간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보고서를 읽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난 2년간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어서 한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늘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경제 규모도 작고 군사비도 적고 기술력도 뒤진다고요. 하지만 2025년에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 모든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를 경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70년 넘게 마주해온 민족입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에 투영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KF-21이 불과 첫 비행 3년 만에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 극초음속 무기를 독자 개발한 것, 세계 최초의 무인 전투 시스템을 실전 배치한 것, 이 모든 것이 그 절박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의 한국은 2020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 안에 전통적 군사 강국의 서열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를 자국 비하라며 비난했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분석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발언은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제7장 해결 경쟁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일본 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 한국을 라이벌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여름 도쿄에서 열린 한일방위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사상 최초로 방산 기술 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전투 기술과 일본의 소재 및 센서 기술을 결합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더 의미 있었던 건 민간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일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키워드가 되었고 한국의 연구개발 시스템, 교육제도,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도서들이 줄줄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주인공이었던 그 간부는 퇴직 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한 말이 한일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다면 그것만으로 제 30년 공직 생활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이웃은 위협이 아닙니다. 강한 이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감동했고 양국 시민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마무리와 교훈. 조용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 일본 간부의 용기 있는 고백? 물론 그것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절박함의 힘입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국은 저출생으로 망한다, 한국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할 때 묵묵히 이를 악물고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안보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그 위기를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그 간부는 누구에게 강요받아서 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실력을 직접 목격하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는 칼을 들지 않고도 상대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가 놀라는 기술, 강국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2026년의 한국은 단지 군사적으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증명한 겁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